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강사 러프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과목 연료체 해석 과목 시간이죠. 연료체는 61번부터 80번까지고요.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61번 문제는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이클 열 효율 문제는 매회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효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 있는데, 랭킨 사이클과 같은 열 효율을 구할 때는 열 에너지가 입력이 될 거고요. 그 열로 터빈을 돌릴 거니까 일 에너지가 출력이 되어서 효율을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효율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데, 랭킨 사이클에서는 일반적으로 열량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엔탈피 값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 지점에서의 입출구 엔탈피를 주고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참고해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보일러의 입출구 엔탈피가 주어졌고요. 응축기의 입출구 엔탈피가 주어졌죠. 랭킨 사이클의 사이클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우측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입력 열 에너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보일러가 받는 열 에너지가 입력 에너지가 될 거니까 보일러의 입출구 엔탈피 차이가 입력 에너지 값이 될 거고요. 이 보일러의 출구 에너지가 터빈을 통해서 일 에너지로 바뀌고 남은 에너지가 복수기, 즉 응축기로 넘어가겠죠. 그럼 보일러의 출구 에너지와 응축기의 입구 에너지 차이가 출력 일 에너지가 될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머지는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고 답 구해주시면 26.1%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62번 문제는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연력학 2법칙 개념 한번 잡고 가자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를 순 있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는 없는 것처럼 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보기 1번부터 들어가 볼 건데,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연력학 이 법칙은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대변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연력학 이 법칙은 열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효율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 드실 수 있으실 텐데, 그림처럼 100만큼의 열 에너지를 가진 고열원이 1만큼의 열 에너지를 가진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터빈과 같은 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물체가 있다면 열이 이동하는 동안 그만큼의 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열 효율은 입력이 100이고 출력이 99니까 99%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효율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저열원이 0인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은 반드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저열원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이 효율 100%를 만들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계속 가볼 건데, 2번 보기 보시면 이종 연구 기간은 작동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종, 2종 연구 기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종 연구 기간은 에너지 공급원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2종 연구 기간은 보기 1번에서 보신 것처럼
열 효율이 100%인 기간을 이종 연구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연구기간 모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론이고요. 그럼 2번은 어떤 물질이든 간에 이종 연구기간은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틀렸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정답하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3번,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4번, 열기관에서 일을 하게 하려면 그보다 더 저온인 물질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열의 이동이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고 열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고열원보다 낮은 저열원이 필요하겠죠. 그럼 4번도 맞는 말이구나 하시면 되겠네요. 63번, 열전달 문제입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실내에서 실외로 열이 전달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열 전달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유리창을 통한 열 전달은 대류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는 대류 열 전달에 대한 정보값만 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외워주셔야 되고요. 대류에 의한 열 전달 Q는 열 전달 계수 H 곱하기 면적 A 곱하기 온도 차이로 구할 수 있고 정보값들 있으니까 넣고 구해주시면 1500W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64번, 오토사이클에서의 열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스 동력 사이클에서 열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는 종종 나오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토사이클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클에서의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도 모두 암기하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토사이클에서의 열 효율 에타는 1- 압축비 입실론분의 1에다가 비열비 K-1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압축비와 비열비 값 모두 알려주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압축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린더의 정보값을 이용해서 압축비를 찾아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꼬아준 느낌이죠. 압축비 공식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압축비는 말 그대로 실린더 속에 빨아들인 혼합가스나 공기가 피스톤에 의해서 얼마만큼 압축되는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린더 속에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 이 피스톤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피스톤이 압축을 시키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때 완전히 압축되고 남은 상태가 간극체적 VC가 되게 될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공식 한번 만들어 보면 전체 실린더 최적 VC 플러스 VS는 압축 후에 남은 최적 VC의 몇 배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간극 최적 VC가 행정 최적 VS의 15%라고 했으니까 VS를 1이라고 했을 때 VC는 0.15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압축비 구해주시면 7.67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정보값들은 있으니까 오토사이클 효율 공식에 넣고 답 구해주시면 55.7%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65번 엔트로피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트로피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엔트로피 문제 정말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떤 엔트로피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풀 수 있도록 흐름이 잘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론 부분은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나 아직 접근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이론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문제 같이 읽어보면서 풀이 해볼 건데 어떤 시스템에서 공기가 290켈빈에서 330켈빈으로 변화하고 있고 압력도 200에서 600kPa로 변화했다고 했죠. 이때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엔트로피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온도 변화가 없는 유형, 온도 변화가 있는 유형, 그리고 지금처럼 두 가지 정보값을 주는 이상기체 엔트로피 변화 유형 세 가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문제를 접근할 때는 먼저 열교환을 하는 두 가지 물체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기가 어떤 열원과 열교환을 하면서 엔트로피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공기와 열원이 두 가지 물체가 될 거고요. 이번 문제는 이상기체 엔트로피 변화 유형이니까 온도, 압력, 부피 중에서 변화하고 있는 두 가지 항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온도와 압력이 변하고 있다고 주어졌죠. 그럼 온도와 압력이 변할 때 엔트로피를 구하는 공식 써주시면 엔트로피 변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고 답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0.185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66번은 절대일 공업일 문제가 나왔습니다. 절대일 공업일에 관련된 문제는 이번 문제처럼 단순히 직관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 속에서 절대일 공업일 개념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복합적인 유형으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쉽게 정리해 보자면 절대일은 부피가 변화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일을 의미하고 공업일은 부피 변화와 관계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간혹 부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절대일은 자신의 부피가 커질수록 일이 증가하는 개념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공업일은 다른 곳에 일을 해주는 개념이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가볼 건데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150kPa에서 650kPa까지 변화시킨 경우에 펌프가 한 일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해당 부분에서는 부피 변화에 관련된 일이 없으니까 공업일로 풀이해 주시면 될 거고요. 주어진 정보값들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0.5kJ/kg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67번 완전가스 해석 문제가 나왔습니다. 완전가스 해석 문제는 크게 정적과정, 정압과정, 등온과정, 단열과정, 폴리트로픽과정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각 과정별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온도 20도, 계기압력 0.183MPa에 타이어가 온도 80도로 상승했을 때 압력은 얼마나 상승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단, 타이어의 최적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어졌으니까 해당 유형은 정적 과정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변화이고 PV는 M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변화하는 항인 압력과 온도를 왼쪽으로 주고 변하지 않는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두면 온도 T분의 압력 P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T1분의 P1일 때나 T2분의 P2일 때가 모두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P2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값들이 모두 주어졌으니까 정보값들 넣고 P2 값 구해주시면 342.54kPa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은 문제에서 타이어의 전체 압력을 바로 주지 않고 대기압과 계기압을 분리시켜서 알려줬으니까 전체 압력은 두 압력을 더해주셔야 한다는 점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문제에서는 압력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물어봤으니까 P2에서 P1을 빼면 58.22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68번 또 다른 엔트로피 문제인데요. 사실 다른 유형을 가지고 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실제 기출된 문제면 가장 좋으니까 유형이 똑같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를 구할 때는 먼저 열교환을 하는 두 물체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공기와 열원이 두 가지 물체가 될 거고요. 이번에도 온도와 압력이 변하는 상황이니까 온도와 압력에 관련된 엔트로피 공식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앞에서의 문제는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를 물어봤지만 여기서는 전체 엔트로피 변화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M값을 다 곱해 주셔야겠죠. M값 고려해서 답 구해주시면 1.007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69번 밀폐계 해석 문제입니다. 밀폐계 해석 문제도 강의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공식으로 계속해서 풀이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에만 의지하시면 정말 계속해서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열은 얻으면 플러스, 잃으면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일은 받으면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라고 하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그냥 외우다시피 하니까 문제 접근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열과 일은 모두 에너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열과 일 모두 받게 되면 에너지는 올라가게 되고 잃게 되면 에너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공식에만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그려서 한 번만 표현해 보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4kg의 공기를 압축하는데 300kJ의 일을 소비했다고 했으니까 공기의 입장에서는 일을 받은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 일을 소비함과 동시에 110kJ의 열량이 방출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공기의 총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일 에너지를 300kJ 얻었고 열 에너지를 110kJ만큼 방출했으니까 총 내부 에너지 변화는 190kJ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내부 에너지는 mCVDT라고 구할 수 있으니까 넣고 T2 값 구해주시면 86.34도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회차의 연력학 마지막 부분인 70번 문제입니다. 70번 문제는 강도성, 종량성, 상태량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을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필요한데 강도성은 단어가 잘 와닿지 않아서 종량성 상태량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종량성, 질량을 따라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물질의 질량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상태량을 의미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질량, 길이, 내부 에너지 등등이 있습니다. 가끔 정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량이 종량성인지 강도성인지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때는 이 그림처럼 하나의 블럭을 여러 개로 잘랐을 때 그 상태량이 변하는지 떠올려 보시면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큰 블럭 하나일 때나 블럭을 쪼개었을 때나 온도는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에서는 물질의 양을 2분의 1로 줄였을 때 강도성 상태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강도성 상태량은 질량에 관계없이 상태량이 결정되니까 3번 변화 없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71번부터는 유체역학 과목입니다. 71번은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의 단위 해석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포화즈와 스토크스라는 단위가 생각보다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1포화즈는 점성계수 단위로 그램 퍼 센티미터 세컨드로 표현할 수 있고 1스토크스는 동점성계수 단위로 센티미터 제곱 퍼 세컨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 뮤에다가 밀도를 나누어서 구해줄 수 있는데요. 밀도는 물의 밀도와 비중을 곱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바꿔서 단위 맞춰주시고 구해주시면 1스토크스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됩니다. 72번은 부력 해석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비중 8.16의 금속을 비중 13.6의 수은에 담근다면 잠기는 금속의 최적은 전체 약 몇 프로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력의 원리에 따라서 수은의 비중보다 금속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금속은 수은에 뜨게 될 텐데요. 이렇게 물체가 액체에 뜨는 상황일 때는 물체 공기 중에서의 무게와 액체의 부력은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공기 중에서의 물체 무게는 물체의 비중량 곱하기 물체의 전체 최적 V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 부력은 수은의 비중량 곱하기 물체가 잠긴 부분의 최적 V'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중량은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양쪽 항에서 물의 비중량 지워줄 수 있겠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값은 V분의 V'이었으니까 식 정리해서 답 구해주시면 60%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73번 이동유체 해석 유형입니다. 이동하고 있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밀도 ρ 곱하기 유량 Q 곱하기 속도 V로 구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유체가 흐르고 있는 곡간에서 X축 방향으로 받는 힘은 입구에서의 X축 방향 힘과 출구에서의 X축 방향 힘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F1부터 구해 줄 건데, F1은 모든 힘 자체가 X축 방향 힘이니까 그냥 ρQV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답 구해보시면 1200N이라고 나올 거예요. 다음 F2 값 구해줄 건데, 마찬가지로 ρQV로 구해주긴 할 건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F2는 방향이 완전히 수평 방향이 아니죠. 출구 측 전체 속도는 40m/s이고 이걸 X축으로 분리시켜 주면 속도 40에 삼각함수 코사인 45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힘이 어디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F1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인 F2는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점 이해되셨나요? 곡간이 받는 힘 Fx는 1200 마이너스 848.5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되겠죠. 결과적으로 두 값 더해주시면 2048.53N 해서 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73번이 이동유체에 대한 힘을 물어봤다면 74번은 정지한 유체가 물체에 적용하는 힘인 전압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폭 2m, 높이 3m인 평판이 그림과 같이 잠겨 있을 때 평판이 받는 힘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전압력 F는 비중량 감마 곱하기 도심 H 바 곱하기 면적 A로 구할 수 있고, 값들 뭐 다 알려줬으니까 넣고 정답 구해주시면 265kN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75번은 액축의 해석 문제입니다. 액축의 문제도 이론 문제부터 이런 계산 문제까지 폭넓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차 액축의 계산 문제의 핵심은 파스칼 원리를 이용해서 풀이해준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적절한 위치에 수평선을 그었을 때 파스칼 원리에 따라서 양쪽 구간에서의 압력은 서로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부터 구해볼 건데, PA가 있고요, 마이너스 P1이 있고 마이너스 P2도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 왼쪽은 완성이고요, 오른쪽은 PB에다가 마이너스 P3 해주시면 오른쪽도 완성입니다. 그럼 이때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서로 동일한 거니까 등식 세워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PA-PB 값 구해주시면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76번 점성에 있는 실제 유체가 물체 주위를 유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유형입니다. 이런 원통의 경우에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원통의 각도에 따른 각 지점마다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유속 V와 동일한 크기가 되는 위치에서의 세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죠. 속도 V는 2 곱하기 상류속도 V에 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해줄 수 있는데, 상류 유속과 같아지려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고 2분의 1이 되기 위한 세타는 30도이니까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갑니다. 77번은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A점의 압력과 B점의 압력의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문제 딱 보시면 앞에서 액축의 해석했던 것처럼 파스칼 원리를 떠올려 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파스칼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수평선을 그어주면 왼쪽 부분의 압력과 오른쪽 부분의 압력은 서로 같다라는 게 성립하게 될 거고요. 왼쪽 부분은 그대로 PA 해주시면 될 거고, 오른쪽은 PB에 요만큼의 액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만큼의 액체에 의한 압력값을 더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유체의 압력 P는 비중량 곱하기 높이 H로 구할 수 있는데, 해당 유체의 비중이 1이니까 1 곱하기 물체의 비중량 9800 곱하기 높이는 여기 전체 수직 높이에다가 왼쪽 높이만큼 빼주시면 여기 윗부분이 남겠죠. 그럼 이 부분 계산해 주시면 PB 플러스 7115.34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위식에다가 넣고 PA-PB 값 구해주시면 7.1kPa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78번 표면장력 문제인데요. 표면장력은 물방울에 대한 유형과 비눗방울에 대한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방울은 중실구, 비눗방울은 중공구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고, 물방울과 비눗방울의 표면장력은 2배가 차이가 났었죠. 해당 문제에서는 물방울에 대한 유형이 나왔으니까 물방울 표면장력식 사용해서 정보값들 넣고 물어보는 D값 찾아주시면 2.8cm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79번 경계층 이론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경계층에 관련된 개념 한 번씩 떠올려 보면서 보기 1번부터 들어가 볼 건데, 1번 경계층 바깥의 흐름은 포텐셜 흐름에 가깝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텐셜 흐름이란 게 어떤 건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포텐셜 흐름이란 건 쉽게 말해서 이상유체 흐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유체에서 경계층 바깥쪽은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이니까 포텐셜 흐름, 즉 이상유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번은 맞는 설명이겠고요. 2번 속도가 크고 점성이 클수록 경계층 두께는 얇아진다 이렇게 했는데, 경계층 두께는 충류인지 난류인지에 따라서 구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충류나 난류 모두 식을 풀어보면 점성계수에는 비례하고 속도에는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보기에서는 점성이 클수록 두께가 얇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겠죠. 2번이 정답이구나 하시면 될 거고요. 3번 경계층 내에서는 점성의 영향이 크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겠고요. 4번 경계층은 선단으로부터 하류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진행될수록 점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경계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빼고는 모두 맞는 말이니까 답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강의의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80번 문제는 버킹함의 무차원스 정리 유형이 나왔습니다. 문제같이 읽어보면 어떠한 물리법칙에 관련된 4가지 항이 주어졌고요. 이 식을 무차원의 함수로 표현하고자 할 때 관계되는 무차원수는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무차원수 파이는 물리량의 수 n- 기본 차원의 수 m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리량의 수는 가속도, 속도, 동점성계수, 그리고 길이까지 해서 총 4가지로 볼 수 있고요. 기본 차원의 수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물리량들을 풀어서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가속도 A는 m/s 제곱이니까 기본 차원으로 표현해보면 LT의 마이너스 2승 해주시면 될 거고, 속도 V는 m/s 이었으니까 LT의 마이너스 1승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나머지 2개도 쭉쭉 하신 다음에 기본 차원 찾아보면 L과 T 2가지만 사용했으니까 M은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N값과 M값 모두 찾았으니까
유식에다가 넣고 구해주시면 2개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이번 시간까지 해서 25년 1회차 첫 번째 복원에 대한 해설 문제를 모두 마쳤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문제풀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부분을 폭넓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설 영상 꼼꼼하게 보시면서 단순히 정답과 풀이 과정만 얻어가지 마시고 틈틈이 설명드리는 개념과 문제풀이 과정들도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